안녕하세요. 2월 7일 주일 아침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들과 줌으로 동기 모임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 배경이 약간 스튜디오 같다고 되게 멋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저께 제가 아직도 가야 할 길 2부 사랑에서 의존성을 경계하라 챕터를 읽다가 너무 길어서 잠깐 잘렸고요.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보통 두 배우자 간의 역할이 구분된다. 즉, 둘 사이에 통상적이고 효율적인 노동 분배가 이루어진다. 여자는 요리하고 청소를 하고 장보고 아이를 돌보며, 남자는 직업을 갖고 경제를 책임지고 잔디를 깎고 집안의 자잘한 수리들을 맡는다. 건전한 부부는 때때로 역할을 즉흥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남편은 이따금 식사 준비를 하거나 일주일에 하루쯤 아이들을 데리고 지내기도 하며, 집안을 청소해 놓아 아내를 놀라게 하기도 한다. 아내는 시간제로 일하거나 남편 생일에 잔디를 깎기도 하며 1년 동안 은행 계좌 관리와 청구서 지불을 떠맡기도 한다. 이런 부부는 이렇게 남녀가 할 일을 바꾸는 것을 일종의 재미로 여긴다. 결혼 생활에 양념이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 바꾸기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서로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 각자가 서로를 잃게 될 것을 대비해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라서 그를 위한 준비 같은 건 감당해낼 수 없다. 또 의존성을 줄이거나 상대의 자유를 늘려주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역할 분담을 매우 엄격하게 하고 결혼을 마치 덫처럼 만들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적 특성 중 하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의존성이지만 그들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름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자유와 성장을 축소시킨다. 이러한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로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 후 때때로 결혼 전에 획득한 능력을 내버리기도 한다. 예를 들면 흔히 볼 수 있는 증세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아내가 있다. 이런 경우 절반가량은 운전을 배우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종종 작은 사고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결혼 후 어떤 시점에서 운전에 대한 공포를 갖게 되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포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골과 교외 지역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내세워 남편을 곁에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한다. 이제 그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장보는 일을 도맡든가 아니면 아내를 차에 태워 시장으로 데리고 다녀야만 한다. 이런 행동은 대체로 부부 모두의 의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므로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를 병적이라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한 번은 아주 명석한 은행가에게 공포심 때문에 46살에 갑자기 운전을 그만둔 부인 이야기를 꺼내며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를 넌지시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 아닙니다. 의사 말이 갱년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퇴근 후 장 보는 데까지 자기를 데려가고 아이를 차로 데리고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결국 다른 여자와 교제하여 자기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었다. 남편도 자기 없이는 아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지 못하므로 다른 남자와 교제하여 자기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 특성 때문에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고 안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건전하거나 순수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안심의 대가는 구속이며 그러한 결혼은 결국 서로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거듭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건전한 결혼은 오직 강하고 독립적인 두 사람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수동적인 의존은 사랑의 결핍에서 시작된다.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 겪는 내적 공허함은 유년기에 필요로 했던 부모의 애정 및 관심과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결과이다. 일부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년기를 통해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아이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자신이 스스로에게 진실한 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성년기에 이른다. 그러나 사랑이 결핍되고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거나 또는 그런 것이 주어졌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러한 내적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성년기에 들어선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고 소중한지 의심하면서 나는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내적 불안과 세상은 예측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이 있는 곳을 발견하기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발견하면 결사적으로 꼭 달라붙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으로 변해 결국은 자신이 유지했던 그 관계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랑과 훈육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고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부모는 훈육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며 자기 훈육을 위한 능력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의 지나친 의존심은 성격 장애의 주요 징후이다. 수동적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훈육이 결핍되어 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만족감을 지연시킬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밀착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정직함도 바람에 날려버린다. 포기해야 하는 낡은 관계에도 끈덕지게 매달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자녀에게조차 기댄다. 그래서 불만스럽거나 불행할 때 처음부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늘 화가 나 있다. 그들은 실제로 결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다시 말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끊임없이 좌절하기 때문이다. 내 동료는 가끔 이렇게 말한다. 자, 보세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헤로인에 의존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한 헤로인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손안에 있는 한 그것은 언제나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한다면 끊임없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수동적인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장애물이 약물과 술에 대한 의존성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중독성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람에게 중독돼 사람을 빨아먹고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 대신 술에 탐닉하거나 마약 같은 약물에 중독된다. 요컨대 의존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치열하게 애착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과는 정반대다. 처음 그것은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데서 시작해서 영원히 사랑에 실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추구하게 하며 성장하기보다는
어린아이로의 퇴행을 부추긴다. 자신과 타인을 자유로운 해방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고 압박한다. 궁극적으로 의존성은 관계를 쌓기보다는 파괴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기보다는 망가뜨린다. 궁극적으로 의존성은 관계를 쌓기보다는 파괴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기보다는 망가뜨린다. 네, 150페이지 의존성을 경계하라 챕터 두 번째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이 저자는 수동적 의존성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동반 의존이라는 말로도 이제 심리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독의 그 하위 분류 중에서도 사람 중독, 관계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그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는 오늘 굉장히 신선했던 것은 부부간에 운전을 잘 못하겠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그것을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그 내용이 사실 주변에 보면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어떤 좀 좋지 못한 그런 증상이라고 여기지는 못했었는데,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내일은 이어서 151페이지 사랑이 없는 애착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가치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